자, 여기 그 공시가 기준법이 있는데요. 요거를 기준으로 계산하라고 한번 출제했던 선례는 있는데, 뭐 계산하면은 또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실 거고, 구조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공시가 기준법에서는요, 얘는 이제 이렇게 구하는 개념인데요. 여기서 아까 우리가 거래 사례 비교법을 하게 되면요, 사례 가격에서부터 이게 이제 시점 수정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사정 보정, 그 다음에 지역, 개별, 면적. 이래서 이제 비중 가격 구한다고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얘네는 이게 빠져 있죠. 사정 보정이. 예, 빠져 있는 이유는 요게 요 표준지를 선정되는 과정에서 이미 사정 보정 작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 때는 요게 빠지는 거예요. 사정 보정이. 근데 이게 표준지를 기초로 해서 토지 가치를 구하게 되면 적정한 가치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이 표준지 공시가는 이게 시세 한 70%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걸 가지고는 현실적인 시장 가치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평가사들이 이걸 갖고 다시 또 보정을 또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세에 맞게끔 다시 끌어올려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작업이 이중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뭐가 있으면, 실거래가가 있으면, 신뢰할 수 있는, 그러면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써서 토지 가치를 구할 수 있다라고 이게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에 대한 거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지문상에서 적정한 뭐가 있으면, 실거래가가 있으면은 무슨 법을 써서,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서 토지 가치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무슨 법을 써야 되는데, 공시가 기준법을 써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 방법을 쓸 수 있다 이거죠. 이게 개정된 내용이니까 그거는 기억을 해두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순서도 다 출제했어요. 기출에도 나오지만, 그죠? 그 다음에 뒤에 가시면 수익 방식이라고 있어요. 아니 그나저나 이천이 어디 오늘 몸이 안 좋아? 속이 안 좋아서 이게 컨디션 조절 잘해야 되고, 몸이 많이 힘들면 그날 하루 쉬는 것도 괜찮아. 정상 컨디션이 돼야지 뭐 집중을 할 수 있지 이게. 근데 요즘 다녀보면은 정상 컨디션을 보이는 사람들이 몇 분 없어요. 일단 어쨌든 간에 다들 피곤하셔가지고 집중력도 조금씩 떨어지시고, 다만 5월이 되면 첫 주에는 그동안에 안 보이던 사람들도 등장하기 시작해요. 몇 월 달부터 열심히 하기로 했으니까 5월 달부터. 근데 이거 금방 가요. 이제 남은 게 얼마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 21두 번 이 정도 만나면 이제 종강일 거예요. 그죠? 시간 금방 가고요. 8월 달 되면 이제 학원에서 원서 접수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사진 내라고. 학원에서 일괄 접수해 줄 수도 있고요. 개별 접수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죠? 여기 인원이시면은 일괄 접수하면은 한 학교로 배정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같이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면 한 학교에 배정이 되면 일단 심리적인 안정감은 조금 있어요. 아는 사람이 같은 교실에 있으면. 어쨌거나. 따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실력 있는 사람이 그 반에 들어와 있으면 왠지 모르게 심리적인 안정도 있죠. 근데 딱 들어갔는데 아이쿠 뒤에서 1, 2등을 다투는 애들끼리 모였으면 뭐 그러면 방법이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총각 이제 열심히 해야지. 주기 살기로. 촬영하고 있으니까 더 긴 얘기는 안 할 거야. 그지? 긴 얘기라면 아이고 내 그놈 그 사전 검열 때문에 내가 아주 참. 이래 남아서 저 끝나고 나면
여기 저 점심 먹고 요 조그만 강의실 가서 공부해야 돼. 문제로 복습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저녁에 수업을 들어가지고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올인해야 될 거야. 그래야지 올해 아버님 기대에 부응할 거 아니야. 자, 거기 그 수익환원법이라고 있는데요. 수익환원법에 보시면은 제목 옆에 계산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 삼방식에서 이론이 잘 안 등장하고요. 거의 계산 논리가 많이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계산 문제의 원리를 조금 싫어하세요. 간평을 싫어하니까. 예,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돼요. 예? 예. 자, 그럼 여기 수익 방식이라는 것은요. 자, 수익 환원법이라고 돼 있죠.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 수익을 기초로 해서 이 가격을 구하는 방법인데 요 수익이 두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익이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수익이 있고요. 여러 해 동안 발생하는 수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해의 수익을 기초로 해서 수익 가격을 구할 때 요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수익이 있죠. 예, 그거를 순수익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적정한 환원이율로 환원해서 이렇게 해서 수익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러 해 동안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있죠. 이거를 현재 가치로 뭐 해서 할인을 해서 수익 가격을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거를 우리가 직접 환원법이라고 그러고요. 얘를 이제 이 방법 자체로는 이제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한번 접해 보셨냐면 투자론에서. 그죠? 그러니까 투자 기법이고 평가 기법이에요.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수익성 부동산에 투자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성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죠. 이게. 그래서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상 여러분들 시험에는 요거 정도밖에 안 나와요. 하나의 수익 기초로 하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거기 교재에 보면 산식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환원율분의 순수익이라고 돼 있죠. 순수익을 환원율로 환원해서 수익 가격 구하라고 공식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해주는 거냐면 여기 있는 요 순수익이라는 게 요게 순영업소득 그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여러분들이 왜 앞에서 이거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이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능 총소득이 있잖아요. 여기서 뭐 빼요? 공실 빼면은 유효 총소득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뭐 빼면? 영업경비 빼면은 순영업소득 나올 거 아니에요. 요게 그런 개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요거를 토대로 무슨 가격을 구하라고 그럴 때 수익 가격을 구하라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줘요. 하나는 주고 하나만 계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 이제 이렇게 계산해서 내려오라고 얘기하죠. 만약에 뭐 이런 거죠. 이 가능 총소득이 720인데 공실이 만약에 10%예요. 그죠? 그러면 720에 대한 10%면 72만 원 빼겠죠. 그럼 계산하면은 648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영업 경비를 한 50%를 줘요. 그럼 648에 50%면 얼마겠어요? 324만 원이죠. 그럼 얘가 얼마가 되겠어요? 324만 원. 근데 여기는 환원율을 만약에 10%를 주면은 할인율을 계산해야 되니까 100분의 10이니까 소수로 바꾸면 0.1. 그러면은 얘가 얼마 나오냐면 3,240만 원. 이렇게 구하는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장 간단한 논리죠. 이렇게 해서도 수익 가격 구하라고 출제한 적이 있어요. 비슷한 유형으로. 그러니까 복잡하게는 주기는 어려워요. 시간을 넘어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데 논리를 이제 정리해 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요게 이제 순수익이라는 게 우리 교재에 보면은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라고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총수익에서 뭐 빼면 경비 빼면 얘가 나온다는 거예요. 경비 빼면. 그리고 이제 환원이율이라는 거는요. 얘는 자본 수익률 플러스 뭐로 돼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자본 회수율의 합으로 돼 있어요. 환원이율은. 근데 요게 가로 놓기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럼 여기 있는 요 자본 수익률이라는 건요. 우리가 투자한 자본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수익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하면은 이자 주겠죠. 이자율에 의해서. 근데 은행에서 주어지는 이자율의 개념은 무위험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위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지는 자본 수익률은 무위험률에다가 위험에 대한 대가를 반영한 요구 수익률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우리가 할인율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얘를 할인율 플러스 자본 회수율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줘요. 표현을 할 때. 그럼 여기 있는 요 자본 회수율이 있죠. 요거는 감가상각률을 얘기를 해요. 감가상각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요 수익을 발생시키는 부동산이 토지면 토지는 수익을 발생하는 과정에서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토지의 수익 가격을 구할 때는 얘는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상각률을 가치의 변화가 없으니까. 근데 건물과 같은 상각자산과 결합이 돼 있으면 수익을 발생하는 과정에서 건물은 감가상각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가상각률을 반영해서 수익 가격을 구해주라 이런 얘기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토지 가치가 1억이에요. 1억인데 요 토지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 자본 수익률이 있죠. 얘가 10%래요. 그러면 1억에 10%면은 이 토지에서는 1,000만 원에 뭐가 발생한다는 얘기냐면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발생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이 토지의 가치를 우리가 산정하려고 그러면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순수익이 있죠. 순수익을 무슨 이율로 환원해서 환원이율로 환원해서 토지에 대한 가치를 구해야 될 때 지금 수익이 얼마 나온 거예요? 1,000만 원. 그럼 여기다가 환원이율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토지는 이 수익을 발생하는 과정에서 감가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그냥 요 자본 수익률을 할인율로 그냥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냥 1억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렇게 하는 방법인데 만약에 여기 건물이 있어요. 근데 건물 가치가 3억이고요. 건물의 수명이 50년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리고 건물에 대한 자본 수익률도 10%예요. 그러면 3억에 10%면은 얼마겠어요? 그러면 건물은 이 3천만 원의 수익을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 건물 자체가 그대로 유지되냐면 그렇지는 않죠. 얘는 매년 뭐가 발생하겠어요? 감가상각이. 그러니까 여기서 상각률을 감안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 수익률이 몇 프로면 10%. 여기다가 뭐 상각률. 그럼 상각률을 계산할 때는요. n분의 1을 써요. 얘가 내용연수가 50년이죠. 예, 그러니까는 잔존 경제적 내용연수분의 1이라고 해서 50분의 1을 쓰는 거예요. n분의 1이라고. 그 50분의 1을 계산하면요. 2%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3억에 2%면은 얼마겠어요? 6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얘는 매년 3천만 원의 수익을 발생하는 과정에서 매년 600만 원씩의 감가상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3천을 0.1로 해서 얘 가치가 3억이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매년 2%씩 감가가 되니까. 그러니까 감가되는 걸 반영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요 자본 회수율을 반영을 해주란 얘기예요. 그러면 3천만 원을 0.12로 할인하면 한 2억 8,500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과 같은 상각자산과 결합이 되어 있을 때는 뭐까지 감안해서
자본 회수율까지 반영해서 수익 가격 구하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본 회수율이 상각률의 성격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구성만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직접환원법하고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돼 있죠. 근데 거기 직접환원법이라는 거는 장래 예상되는 한 해를 기준으로 구한다고 돼 있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한 해 동안 구한 발생한 수익 가지고 수익 가격 구하는 거를 직접환원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 정도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대신에 그 옆에 제가는 이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요. 매기간 예상되는 현금 수지를 무슨 가치로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 매기간 예상되는 현금 수지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구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시장 가치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구하는 거를 지분 가치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의 모형은요. 융자를 안고 투자한다는 전제예요. 융자를.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저당 가치하고 지분 가치 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형을 가지고는 지분 가치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저당 가치를 구해서 합산해서 구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과정이 얘보다는 훨씬 더 어떻게 돼요? 복잡한 방법이겠죠. 그죠? 이제 그런 과정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직접 환원법에 기초하게 되면요. 얘도 기본적으로 무슨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수익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순수익을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를 구해야 된다? 환원율을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뭐 구하라는 거냐면 그게 요 자본 회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3요소라고 이제 해놓는 거죠. 여러분들이 거기 478페이지에 상단에 가면 의의가 있죠. 의의에 보면 수익환원법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는 순수익, 환원율, 수익 환원 방법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있잖아요. 요거는 요 직접 환원법에 적용하는 개념인 거예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의 모형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하냐면 순수익 있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하단에 479페이지 하단에 가면 순수익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순수익. 자, 요 순수익은요. 연간 수익을 기초로 해요. 무슨 수익? 연간 수익. 1년 동안. 네. 자, 그럴 때 뒤에 가시게 되면 요건이 나와 있죠. 요 순수익이라는 것은요. 자, 첫 번째 보시면 통상의 이용 능력과 방법으로 얻어지는 수익에 된다고 돼 있죠. 그게 무슨 이용이냐면 최이호 이용 상태에서. 최이호 이용 상태에서 얻어질 수 있는 수익을 얘기를 하고요. 거기 보시면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우리가 왜 최이호 이용이라는 거는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상의 이용이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계속적이고요. 규칙적으로 발생해야 되고요. 안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한 수익이 돼요. 이게 번역이 이렇게 돼서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일시적인 이윤이라든가 소멸성 이윤은 반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소멸성 이윤이 뭐냐면 초과 이윤을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시적 이윤 관계는 뭐 얘기하냐면 자, 여러분들이 우리 저기 있는 산식을 보게 되면요. 얘는 순수익을 무슨 이율로? 환원 이율로 환원해서 무슨 가격을 구해요? 수익 가격을 구할 때 자, 여기서 순수익하고 수익 가격은 비례 관계예요. 수익이 커지면 무슨 가격이 커져요? 네, 수익 가격이 커지는데 여기 있는 환원율은 이거 할인율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얘가 커지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얘하고는 서로 반비례 관계예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알아두시는 게 필요해요. 어렵게는 안 주더라도 요거는 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익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환원율이 커지면 수익 가격이 작아지는데 커진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거라도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계산은 못 하시더라도. 어? 자, 그래서 얘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반영할 때 일시적 이윤이나 소멸성 이윤은 반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 이윤이라는 거는 건물에 이렇게 1층이 있잖아요. 1층에 공실이 발생했을 때 공실이 좀 장기화되면 건물주는 이 공간을 놀리기가 좀 뭐하니까 이걸 행사매장으로 준다고요. 그럼 이 행사매장은 1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의 사용료만 내고 쓰는 거라고요. 근데 그 사용료까지도 여기다 반영하면 얘가 과대평가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비율이 왜곡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대부 비율이라고 배워보셨죠? 대부 비율. 그러면 만약에 들어서 원래는 이 물건의 가치가 8억짜리예요. 그죠? 8억짜리고 대부 비율을 갖다가 50%를 주면은 얘가 4억 원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개념인데 얘가 이런 것까지도 반영해서 이게 가치가 얼마로 나오냐면 10억으로 평가가 되면 여기에 5억까지 융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융자 금액이 너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이런 거는 반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멸성 이유는 뭐냐면 자, 독점 상태에 있으면 수익이 높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경쟁 부동산이 들어서게 되면 그 수익이 줄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감안해 주란 얘기예요. 초과 이유는 경쟁을 통해서 소멸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러분들이 가격 원칙에 가면 경쟁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경쟁의 원칙의 논리가 그거예요. 부동산의 가치는 경쟁 과정을 거쳐서 적정한 가치가 형성이 된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익은 반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수익에 대한 것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 요 수익을 산정할 때요. 유의점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과거의 수익이 아니라 미래 수익인 거예요. 무슨 수익이다? 미래 수익. 기준 시점으로부터 향후 1년 동안 발생할 거라고 예상되는 수익을 기초로 구하는 거예요. 지난 수익이라고 하면 틀려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이죠. 지난 1년간의 순수익에 환원 이율을 적용을 해서 수익 가격을 구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틀리는 거예요. 무슨 수익이라고 해서? 네, 과거의 수익이 아닌 거예요. 미래 수익인 거예요. 요게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원가 방식 있고 비교 방식 있고 수익 방식 있잖아요. 요 중에 자료가 미래에 있는 거는 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원가 방식하고 비교 방식은 자료가 과거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비교 방식은 거래 사례 가격으로부터 도출하죠. 그러니까 거래 사례라는 얘기는 과거에 거래된 사례를 가지고 오늘의 가격을 구하는 개념이고 원가 방식에서는 이미 발생한 감가액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 건물의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얘만 자료가 미래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환원율이라고 돼 있어요. 야, 여기 있는 이 수익환원법에서는요,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환원율이. 그래서 실상은 시험상에서 인정을 하면은 이 환원율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나오는 게 그게 이제 환원율이라는 얘기죠. 요 환원율이라는 것은요. 소득을 뭐로 바꿔주는 이율이냐면요. 가치로 바꿔주는 환원하는 이율을 우리가 환원이율이라고 그래요. 미래 수익을. 그래서 얘는 대상 부동산에 대한 수익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걸 환원이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는 환원이율은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수익의 크기를 백분율로 나타낸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요. 부동산의 가치가 1억이고요. 그 다음에 순수익이 1,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1억에 1,000만 원이면 얘가 10%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1억에 10%면 1,000만 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환원율이라는 것은 이 물건의 수익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투자론에 가게 되면요. 매도자하고 매수자 입장에서의 이 환원율에 적용할 때 서로 보는 잣대가 틀려요. 뭐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한번 그때 해보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부동산에 뭐를 나타낸다? 수익성. 얘가 2천이면 20% 나올 거 아니에요. 얘가 3천이면 30%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건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환원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환원율을 구하는 것도 출제한 적이 있어요. 환원율을. 그래서 요 환원율 구할 때도 어떻게 했겠어요? 요게 순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능 총수부터 주는 거예요. 이렇게 쭉 계산해서 순수익 구한 다음에 뭐는 주겠어요? 부동산 가치는 주고 그러면 환원율을 나올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거는 뭐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481페이지에 그 맨 상단에 가면 그 박스 남아 있는 거 있죠. 자본의 수율. 예? 예, 이거는 여기 직접 환원법에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등에 쓰는 거지. 여기는 직접 환원법의 논리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거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 관련된 거니까 다음 저기 뭐 6월달 정도 했을 때 그때 한번 설명을 해드리죠. 예전에 오래전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오류라고 할 수 있어요. 제대로 그 요건을 구성을 안 해줬으니까. 나중에 이제 비교하는 문제까지는 안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직접 환원법하고 할인 그 현금 수지 분석법의 자본회수 논리가 틀려요. 자본회수 논리가. 그래서 이제 그 차이니까. 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두실 거는요. 481페이지 거기 하단에 가면 환원율의 결정 방법이라고 돼 있죠. 예, 거기를 이제 별표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방법이 시장 출처법이라는 게 있고요. 뭐 조성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요소 구성법 뭐 이런 것도 있고 비율 합성법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투자 결합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에르두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 감당법이라고 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 시험상에서 만약에 인용을 해주면은 근래는 요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목정기인 수준밖에는 들어오진 않아요. 여기서는 이번에 제목에 대한 것만 하나 알려드리면 얘가 투자 결합법이죠. 네, 그러니까 얘는 종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라는 애가 있고요. 금융적 투자 결합법이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목을 보시면 얘 물리적이죠. 네, 물리적이니까 얘는 이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부동산이. 그런데 요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있죠. 그리고 건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있죠. 이게 서로 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수익률과 건물의 수익률을 각각 구해서 이걸 가중평균해서 종합 수익률을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논리는 비판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학원 이 건물이 한 사람 소유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 건물로 나오던 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건물로부터 몇 프로 벌었고 토지로부터 몇 프로 벌었다고 구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방법 자체가 논리가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완해서 나온 게 비판하고 나온 게 금융적이에요. 그럼 얘는 제목이 뭐예요? 금융이니까 얘는 부동산이라는 거는 지분과 저당의 합으로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틀린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있죠. 그 다음에 저당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죠. 그럼 저당 투자자가 누구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은행.
그죠? 돈 빌려준 사람. 그러면 자, 은행에서 생각하는 수익률과 지분 투자자가 생각하는 수익률이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이거는 같을 수가 없죠. 은행은 이자 수익만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지분 투자자는 이자 갚겠다고 돈 빌려 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 수익률이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르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수익률을 구해서 얘도 가중평균하면 전체 수익률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게 같다 그러면 틀리겠죠.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금융적 투자계략법에서는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이론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는 가정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 인용해서 계산 문제는 나온 선례가 있어요. 근데 뭐 지금 뭐 계산식도 넣어봐야 또 별로 안 좋아하실 테고 일단 요렇게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6월 달에는 다 해봐요. 예? 6월 달에 이론이 끝이니까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가 있냐면 에르드법이라고 있어요. 자, 에르드법은요. 여기 있는 이제 금융적 투자계략법을 이제 보완해 준 거예요. 자, 일단 에르드는 뭐라고 그랬냐면 물리적 투자계략법은 이제 비판한 거죠. 요즘 세상에 누가 토지에서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을 따로따로 구분한 사람이 어딨냐 이거죠. 그에 비해서는 이 방법이 낫다 이거예요. 지분 투자자의 수익률과 요건 투자 저당 투자자의 수익률로 나눠서 이렇게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는 잘한 방법인데 여기서도 수익률을 계산할 때 빼놓은 게 있다 이거예요. 빼놓은 게 그거를 보완해서 나온 게 이제 에르드법의 논리예요. 에르드법은 이 환원율을 구성하는 요소 있죠. 자, 이 환원율을 결정할 때는 저 수익이 이제 반영이 돼서 환원율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환원율을 구할 때 요 수익을 구성하는 요소는 첫 번째 보유 기간 중에 현금 흐름을 얘기하는데 이 현금 흐름을 뭐를 얘기했냐면 이걸 얘기했어요. 세전 현금 흐름을 내가 투자하면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가능 총소득에서부터 쭉 경비제하고 나면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했죠. 이거 했죠. 에?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가는 순영업소득은 지분하고 저당이 합쳐져서 발생한 수익인데 여기서 뭐 빼줘야 돼요? 부채 서비스액 빼줄 거 아니에요. 요거는 빌린 돈에 대한 대가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빌린 돈에 대한 대가 주고 남는 거는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걸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는 요거. 요것도 들어온 게 이제 수익을 결정할 때 요것도 수익률에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보유 기간 중에 지분 형성분이 있어요. 그럼 지분 형성분은 뭐냐면 내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잖아요. 자, 이게 10억짜리인데 6억이란 돈은 내가 빌렸어요. 내게 4억인데 나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이 부채 서비스에 원리금을 상환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자는 경비로 공제가 되더라도 원금은 상환한 것만큼 내 지분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수익으로 본다 이거예요. 이것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보유 기간 중에 가치 상승, 뭐 상승분 정도로 이해시켜 드리죠. 만약에 얘를 내가 10억 주고 샀는데 나중에 얘가 12억으로 상승했어요. 그러면 차익이 2억이 발생했죠. 이거 은행이 가져간다 아니면 내가 가져간다? 내가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수익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에르도법의 구성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에르도법은 누구의 입장을 중시해서 수익률을 계산한 방식이냐면 지분 투자자 입장을 중시한 거예요. 누구의 입장? 지분 투자자. 그 다음에 얘는 뭐를 기초로 했다? 세전 기초한 거예요. 이게 시대순인 거예요. 시대순. 세전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이 에르도법에서는 세금을 반영을 못해요. 세전 기초니까. 여기 세전에서 뭐 빼는 거예요? 영업소득세 빼죠. 근데 얘는 세금 기초하니까 여기 세전을 하니까 세금이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할 수 있다 없다? 고려할 수가 없어요. 세전을 기초하는 이게 시대적인 거예요. 이거는 195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방식이에요. 그때는 미국의 이 국세청에서 전산망이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 투자자들이 미 전역에 어느 정도의 규모의 건축물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과세 기준이 정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세금을 반영할 수가 없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에르도가 이 방법을 만들어냈을 때는 세전 현금 흐름을 기초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시대적인 배경이. 그래서 얘는 뭐를 기초로 한다? 세전. 그래서 영업소득세는 소득세율은 반영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본 시험에도 한번 나왔던 선례가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어쩌다 한번 쓸 수 있을 거예요. 뭐를 기초로 하니까 세전. 그 다음 누구 입장을 중시한다? 네. 왜 지분 투자자 입장을 중시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저기 그 투자론에서 보면은 자기자본 수익률 배우시죠? 지렛대효과에서. 근데 걔네 문제를 보면은 항상 조건이 1년이에요. 1년. 1년간의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렛대효과를 측정할 때는요. 측정 기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지렛대효과의 크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항상 1년만 주고 우리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6억을 빌렸는데 이자를 10%로 빌렸어요. 그럼 만약에 이자만 얼마냐면 6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갚아야 될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냐면 6천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순영업소득 있죠. 예, 이게 4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4천으로 6천을 감당할 수가 없죠.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1년 차에 이렇게 나왔어요. 1년 차에. 그럼 이건 부의 레버리지 효과잖아요. 근데 2년 차가 됐을 때 있죠. 그때는 얘가 1억 2천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2천 마이너스 된 것을 상쇄하고도 어떻게 돼요? 커질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근데 은행의 입장에서는 첫 해 발생한 수익을 놓고 보자 그러면은 얘는 돈 빌려주면 떼일 것 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좋은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틀리죠. 첫 해는 마이너스라도 두 번째 에서는 플러스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수익의 계산은 은행 입장에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누구의 입장에서 수익을 계산한다? 지분 투자자 입장을 중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브랜드 아시나요? 그래서 에르두법은 지분 투자자 입장을 중시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부채감당법이라고 있어요. 일명 개텔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얘는 시험상에서 계산 문제로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여기 있는 요 부채감당법이 있죠. 얘만 유일하게 누구의 입장에서?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 계산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논리가 뭐냐면 제목이 부채감당법이잖아요. 자, 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나한테 빌려간 원리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채감당법에서 보시면요. 거기 484페이지에 부채감당법, 개텔법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럼 거기 보시면 나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개텔이 투자결합법이나 에르두법이 지나치게 지분 투자자 위주로 자본 환원율을 계산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저당 투자자의 입장에서 자본 환원율을 구한 것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환원율을 구할 때요. 거기 보면은 부채 감당률이 나오죠. 예, 부채 감당률 기억하시나요? 부채 감당률은 뭐를 측정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거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그때 왜 비율 분석법 했었죠? 거기서 제시하는 대부 비율, 여기 있는 부채 감당률, 채무 불이행률은 뭐를 측정하냐면 위험을 측정하는 거라고요. 돈을 빌려줄 때 너무 많이 빌려주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을 빌려줬는데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또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걸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부채 감당률은 지분 투자자가 있고 저당 투자자가 있으면 누가 중시하겠어요? 에? 저당 투자자가 중시하죠. 돈 갚을 수 있느냐를 우리가 따진 거잖아요. 지분 투자자는 돈을 차입을 했을 때 요걸 내가 빌려서 이 돈을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요거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느냐 요거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느냐를 따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채 감당률 하고요.
대부 비율 하고요. 그 다음에 저당상수 있죠. 이 세 가지 요인이 다 저당 투자자가 중시하는 변수라고요. 요게. 그러니까 누구의 입장에서?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구하는 거예요. 수익률을 계산할 때. 이게 그게 이해가 돼야 이걸 안 해올 거 아니에요. 누구 입장에서 구하는 거라고?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구하는 거라고. 그래서 요건 우리가 이렇게 해줘요. 이게 부대라고 그러잖아요. 군부대 아시죠? 부대 가면 계급에 상사 있는 거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간단하게. 그래서 이거 출제했을 때요. 출제자들이 어떻게 해줬냐면 이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조건을 이렇게 깔아준 거예요. 박스로 주고 환원율 구하라고. 그러면 부채 감당률 구하는 공식 기억하시나요? 부채 감당률? 이거잖아요, 이거. 부채 순위 없어요. 일부러 이렇게 맞춰준 거예요, 배열을. 암산으로 계산하라고. 3천 1,500으로 나누면 2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대부비율 들어가니까 6대 4니까 이거 0.4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저당상수 0.177 줬잖아요. 이렇게 맞춰주고 계산기로 두들기라 이렇게 해준 거야. 이렇게 기출해서. 근데 이제 뭐 그것도 맞추는 사람 또 일부, 틀리는 사람 다수 뭐 이렇게 갔겠죠, 그죠? 이게 들어오겠냐고요. 또 실전에 가면 또 안 들어오죠. 이게 뭐지 또 이렇게 계산한 거죠. 그 인간 이것도 안 가르쳐 줬는데 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거를 내기에 앞서서요. 그 밑에 가면은 예제 하나 있죠. 예제 있잖아요. 거기 가로놓기죠. 예? 자, 환원율은 가격분의 뭐가 되겠어요? 저쪽 끝에 있잖아요. 순수익이 저게 순영업소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억이 순영업소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가면 환원율이 부채 감당 비율 곱하기 대부 비율 곱하기 뭐가 되겠어요? 저당상수. 이렇게 산식을 한번 먼저 출제한 다음에 몇 년 있다가 이걸 낸 거예요. 계산 문제로. 한번 냈던 근거가 있다 이거죠. 산식을.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자본 회수 방법에 대한 거는 뭐 지금 참고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보시면 되냐면 여기는 이제 3방식 할 때 이거로 좀 힘드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490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6절에 감정평가 규칙상 물건별 평가라고 해놨죠. 그 지난번에 해드렸죠. 예, 거기는 별표 하나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문제가 꾸준히 나와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문제 하나 맞춰도 2.5점이고요. 여기 3방식에서 나오는 문제 하나 맞춰도 2.5점인 거죠. 근데 답 맞추기는 얘네가 더 쉬우니까. 그렇죠? 얘네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요. 이거 뭐 머리 아픈 거예요. 그죠? 오늘도 이거 할 때 고민했단 얘기죠. 이거 생략을 시켜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그 생각을 고민했는데 얘를 생략을 시키면 우리가 진도가 다 훅 끝나가지고 일로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 우리 저기 아까 1시간 반 수업하면 끝났다고요 이거. 그렇잖아요. 근데 어차피 한 번은 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한번 접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니까. 자, 우리가 지난번에 자, 제일 먼저 이 토지 있죠. 토지는 무슨 법으로 구한다고 그랬어요? 토지는 공시가 기준법.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거래사례법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건물은 무슨 법으로 구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원가 방식을 했잖아요. 얘네를 일괄해서 구할 때는
일괄해서 같이. 그럼 거래사례비교법이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잖아요. 시장에서 보면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한 사례는 구하기 힘들어요. 대부분 같이 거래가 되지. 그러니까 일괄해서 할 때는 무슨 법을 쓴다? 거래사례비교법을 쓰겠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요거 묶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살림 있죠. 예, 살림은 산지하고 임목을 구분평가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구분평가하는 게 원칙일 때 임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써요. 그 다음에 소경목림이라고 있어요. 소경목림은 지름이 작은 묘목이 있죠. 예, 얘네들은 그 묘목을 심는 데 들어가는 사서 심는 비용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서 얘네는 원가법을 써요. 왜냐하면 지름이 작은 묘목은 실제 시장에서 거래가 일반적인 가치를 갖고 거래하는 애가 아니라고요. 요걸 심어서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비용만 산정하는 거예요. 아직은 지름이 작은 묘목에서 큰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배타는 선언 아시죠? 예. 요게 선박이에요. 네? 요 소가 뭐냐면 요게 소경목림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를 만들면 선원의 소원이잖아요. 예, 선원의 소원이 건물도 갖고 싶고요. 항공기도 갖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선박도 갖고 싶고 뭐 이런 얘기예요. 선박은 아니고 예. 건물하고 항공기하고 건설기계 이거를 갖고 싶다는 거죠. 이게 원가법이에요. 이거 다가 저기 선이 선박, 예? 소가 소경목림, 건물 뭐로 구하는 거예요? 원가법. 항공기 뭐로? 원가법. 건설기계 뭐로? 원가법. 이게 다 원가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해드렸죠. 과수원 뭐로 평가해요? 거래사례비교법. 동산 있죠. 얘 뭐로? 거래사례비교법.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이렇게 해줬잖아요. 표현은 안 좋지만 과수원 거래사례비교법, 동산 거래사례비교법. 그죠? 주변에 왜 또 친구들 보면은 이렇게 요새 젊은 세대 동거하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이제 과거에 동거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을 단어를 묶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 기억하시나요? 이거 삼형제, 광수, 공수, 영수. 광이 뭐예요? 광업재단, 공이 공장재단, 여기 영이 영어권. 얘들은 묶어서 다 수익환원법. 그죠? 그 다음에 임대료 아시죠?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구하죠. 얘네 성이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틀리기도 힘든 거죠. 자, 그 다음에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가 있으면 얘만 거래사례비교법이죠. 나머지 애들은요. 그쵸? 같은 우리가 의제부동산에서 얘만 사례가 풍부하잖아요. 자동차만. 얘들은 중고로도 거래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항공기가 한 500억짜리가 팔려고 나왔다. 그거 사기 어렵잖아요. 그죠? 건설기계 포크레인 일반적으로 사요, 안 사요? 안 살 거 아니에요. 작년에 이게 나왔다 그랬죠? 건설기계가 출제가 되면서 이거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구한다고 출제한 거예요. 이거 맞추라고 줬을 거 아니에요. 출제자가. 그죠? 그러니까 간평이라고 다 어렵게 주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럴 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정리하시면 여기 있는 얘네들 다 있죠. 예, 다 뭐가 없으면 효용 가치가 없으면
냈다 해체 처분 가격으로 구하는 거예요. 냈다. 그러니까 고철로 이제 뜯어서 판다 이거죠. 효용 가치가 없으면. 492페이지 가시면요. 맨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한 네 번째 줄에 양가로 5번이 있죠. 예,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본래 용도의 효용 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 처분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요. 그거는 얘도 똑같아요. 동산 있죠. 동산도 효용 가치가 없으면 얘도 해체 처분 가액으로 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라는 거예요? 5가지. 그죠? 그리고 여기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게 안 줘요. 그 옆에 우리 그 예제 하나 있지만 예제 보시면 2번에 건물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물은 뭐로 구한다 그랬어요? 원가법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제목만 정확하게만 구별해도. 그죠? 아까 그래서 왜 원가법이라는 게 건물 가치 구하는 건지 아까 식을 들어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렇게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513페이지에 가면 가격공시제도라고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여기 마무리하고 끝내죠.